한 주간 가장 화제가 된 국제 정세와 역사적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이현우 기자와 함께하는 AK라디오 역사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현재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는 주요 통신망이라고 할 수 있는 해적 케이블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금 이 해적 케이블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해적 케이블이 정확히 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해적 케이블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글자 그대로 바다 밑에 부서를 해놓은 통신선이나 전력선들 이런 거 전체를 뜻하는 말인데요. 광 케이블 선과 같은 통신선과 그리고 또 전력선을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제 폴리머 합성 수지로 이제 둘둘 감싸가지고 바다 밑에 이제 설치를 해서 다른 대륙과 이제 연결을 하는 통신망과 전신망 전체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지금 지상의 부서라는 통신망 외에 거의 대부분 해외 인터넷 연결이 이 해적 케이블로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실상 전 세계 데이터 통신의 99% 정도가 이 해적 케이블을 통해 이루어질 만큼 굉장히 중요한 통신망인데요. 근데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과 중동 일대 해적 케이블 안보가 지금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후티 반군 등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응을 해서 이제 해군력을 강화해야 한다. 감시 체계를 더 구축을 하자.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국제사회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해적 케이블 관련된 안보 문제가 좀 발생을 하면서 그런 러시아산 석유나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유럽 국가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유럽의 전력 회사들이 영국, 캐나다, 뉴욕 이렇게 쭉 이어지는 엄청 광범위한 해적 케이블을 설치를 하고 싶어 한다는 또 내용을 제가 기사에서 봤어요. 네. 근데 이게 딱 그냥 이렇게 나라를 어디 거쳐간다는 걸 딱 들었을 때 엄청 길게 느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정도 규모의 해적 케이블 건설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사실은 지금 해적 케이블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역사가 짧고 아마 21세기부터 시작을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실제로는 이제 이 해적 케이블이 역사가 좀 오래됐습니다. 세계 최초의 해적 케이블이 1850년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부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시작으로 치면 170년이 넘은 기술인데요. 지금 거의 모든 세계의 바다 밑에 이 해적 케이블이 부설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이제 무방합니다. 특히 이 해적 케이블이 세계 경제의 세 축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미국과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데 굉장히 긴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서양의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대서양에 해적 고전압 케이블을 설치를 해서 미국의 전력을 이제 유럽 쪽으로 끌어오자. 이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한 건데요. 네. 사실 대서양 횡단 전신 케이블은 1858년에 처음 부설이 됐어요. 이게 시작으로 굉장히 많은 케이블들이 이미 설치가 된 상황이고요. 해저 고전압 케이블의 경우에도 이미 유럽 대륙 내에서는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북구권, 스웨덴이나 이런 국가에서 네덜란드로 연결이 되는 케이블이 있다든가 하는 굉장히 많이 이미 부설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오래된 이제 기술이냐면은 우리가 흔히 동화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덴마크의 유명한 동화 작가인 이제 안데르센,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1872년에 이 해적 케이블을 주제로 이제 동화를 한 게 쓴 게 있어요. 이 작품이 거대한 바다뱀이라는 동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온 바다뱀이 사실은 해적 케이블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이제 단어죠. 여기서 안데르센은 이 바다뱀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바다 밑바닥에 놓여서 이제 동쪽 땅과 서쪽 땅으로 계속 뻗어 나가면서 이제 태양에서 지구로 이제 오는 빗줄기만큼 빠른 속도로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바다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미 1858년에 아까 대서양 횡단 케이블이 놓였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서 만든 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적 케이블의 역사가 좀 길기도 하고 네. 뭔가 안데르센이 동화의 소재로 사용할 정도였으면 그 당시에도 좀 이게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지금 상황이랑 또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 네. 러시아나 후티 반군이 해적 케이블을 약간 인질로 삼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협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과거에도 분명히 비슷한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런 해적 케이블이 뭔가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적 케이블을 설치하거나 뭐 이렇게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좀 많았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1850년대 이후에 이제 첫 부설이 된 이후에 이게 거의 전 세계 바다에 다 설치가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전쟁이 발발을 하면 무조건 가장 먼저 장악을 해야 되는 것이 당시에 이제 보급로와 함께 전신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적진이 어디까지 다가오고 있다. 전황 보고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작전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본부로 빨리 전달을 할 수 있는 전신망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적 케이블도 서로 많이 부설도 했었고 또 뺏기도 많이 뺐고 이제 파괴 공작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해적 케이블이 이 전쟁 때문에 처음 깔리게 된 나라가 다른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입니다. 네. 1885년에 영국이 이제 러시아가 당시에 극동 진출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거문도 지역을 2년간 무단 점령을 했던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문도 점령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거문도와 상하이 사이에 이제 영국군이 군사용 케이블을 부설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해적 케이블인 상황이 됐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이 케이블 설치와 관련해서 이미 한 30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1855년에 러시아와의 당시에 이미 충돌에 대비를 해서 거문도의 해안 측량을 모두 끝낸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전혀 몰랐는데 거문도는 이미 이제 영국에 의해서 포트 해밀턴이라고 이름까지 붙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당시 상황이 좀 복잡했던 게 1884년에 이제 국사 교과서에서 나오는 군인들의 반란인 이모군란이 먼저 일어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청나라에 의해 진압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가 그 해에 조선과 통상조약을 체결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조선 조정이 러시아와 이제 러시아의 힘을 끌어들여서 청나라를 이제 청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제 외교적 스탠스를 취하게 됩니다. 이 러시아 은밀히 접근하려 한다 하는 첩보가 영국 측에 들어가게 됐고 이로 인해서 영국이 이제 거문도 지역을 불법 점령을 하면서 러시아 측에 이제 강력하게 군사적 경고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해적 케이블이 우리나라 최초의 해적 케이블도 굉장히 복잡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이제 문제에 의해서 탄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후에 러일 전쟁이 또 발발을 하게 되죠.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당시에는 또 일제가 러시아 함대가 이제 동해 지역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이게 전황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러시아 함대의 움직임을 즉각적으로 보고를 받기 위해서 독도와 울릉도 그리고 일본 본토를 연결을 하는 해적 케이블을 부설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한반도 지역을 둘러싼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이제 최초의 근대적 해적 케이블이 들어오게 된 셈이에요. 이렇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식민지 쟁탈전을 하면서 전 세계 바다에 이 군사통신용 해적 케이블들이 깔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세기로 넘어가면서 전 세계에 다 퍼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 특히 이제 전장이 됐었던 대서양 지역 그리고 이제 독일을 둘러싸고 있는 발트해나 북해 지역에서 이제 영국과 독일군이 서로 각자의 해적 케이블을 파괴를 하고 점령을 하고 이거를 방해를 하려는 부설을 방해하는 여러 공작들이 함께 벌어지게 됩니다. 역사 옛날 국사 공부할 때 네. 해적 케이블 관련된 거 배운 기억이 좀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떤 전시 상황이라든지 네. 약간 한국사가 이렇게 발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이제 해적 케이블이라는 게 그냥 그냥 저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되게 바다 깊숙이 좀 심해다가 만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전시 상황이면은 파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통신망을 그렇죠. 끊어야 예. 되니까. 그럼 뭔가 찾기도 되게 힘들 것 같고 네. 찾는다고 해도 파괴하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이거를 파괴할 수 있는 어떤 무기 같은 게 따로 있어요? 네, 지금까지 이제 현재 알려진 거로는 뭐
미국의 뭐 지미 카터급 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의 하바롭스크급 잠수함, 뭐 벨고로드급 잠수함 등 이런 거대한 원자력 잠수함들은 이런 해저 케이블 절단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역시 또 중국도 굉장히 많은 핵 잠수함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기능을 좀 가진 것이 아니냐 추정이 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해저 케이블이 뭐 대서양을 통과한다든가 아니면 뭐 태평양 지역에 있는다든가 이런 지역은 굉장히 수심이 깊기 때문에 심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모든 해저 케이블이 이렇게 엄청나게 깊은 곳에 설치된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제 특히 이제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해저 케이블이 지나가는 지역이 우리나라 서해 지역하고 서해. 그리고 서해와 연결이 된 이제 동중국해 지역, 남중국해 지역이 가장 많은 해저 케이블이 지나가는데 특히 서해의 경우에는 평균 수심이 한 40m에서 45m 사이예요. 이건 충분히 사실은 특수 훈련을 받은 잠수원들이 들어가서 잠수부 요원들이 들어가서 절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2022년 9월에 이제 발생을 했었던 독일 북부 발트해에서 이제 발생을 했던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스관은 원래 러시아랑 사이가 좋을 때 러시아 본토로부터 이제 독일이 가스를 직접 수입을 하기 위해서 부설을 했던 가스관이었는데 이게 폭발을 했어요. 뭐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원인 불명으로 폭발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러시아가 이제 특수요원을 파견을 해서 파괴 공작을 벌인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장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수심이 한 73m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밀리에 잠수부가 파견이 돼서 이제 폭발물을 설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정도 수심에 놓여 있는 해저 케이블들은 잠수함만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안보적인 부분에서 걱정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안보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려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네.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이거 주제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기사를 봤는데 굉장히 한국은 해저 케이블에 많이 의존한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네. 지정학적 특징 때문에. 그럼 만약에 실제로 이 해저 케이블이 좀 곤란한 그런 안보의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은 좀 한국의 피해가 굉장히 막심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만약에 해저 케이블이 뭔가 손상이 된다, 위협을 네. 받는다 하면은 어떤 피해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정말 이제 피부에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해외 사이트 접속이 전부 다 차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전자통신망 99%가 해저 케이블로 이루어진다고 지금 말씀드려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도상에서 보면 중국하고 육지로 연결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북쪽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하고는 통신망 연결이 안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상 모든 거의 해외 통신망이 해저 케이블로 연결이 된 상황이에요. 지금 서해나 남해 쪽엔 중국 상하이랑 연결된 거, 그리고 거기서 뻗어나가서 또 일본 쪽이랑 연결된 거, 대만 쪽이랑 연결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부 다 이제 해저 케이블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끊어지게 되면은 좀 상당히 곤란해진다. 그래서 접속이 아예 안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다른 특징이 이제 초고속 인터넷망이 잘 돼 있는 국가이면서 또 위성 통신망 거의 안 쓰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위성 통신망인데 이거는 지금 뭐 비행기라든가 아니면 선박에서만 이제 되게 제한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게 끊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일본 수도권 전체와 이제 연결이 됐었던 도호쿠 지역의 해저 케이블이 이 지진이 사실은 이제 해저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케이블들이 완전히 망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인터넷이 장기간 차단이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2022년에 오세아니아의 통가라는 섬나라에서도 한번 해저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여기도 해저 케이블들이 끊어지면서 그 인근 지역에 인터넷이 완전히 먹통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상징하는 말 중에 초 인터넷 강국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만약에 해저 케이블이 손상이 된다 그러면 이 지위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가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약간 끔찍한 것 같은데 그럼 여기까지 이제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좀 더 심화를 해서 이제 나아가 보자면 이제 해적 케이블 시장을 두고 이제 미국과 중국도 뭔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네.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중국의 경우는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되게 많이 이 해적 케이블 개발하지 못하게 여기에 그러니까 손을 뻗치지 못하게 막는다고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열심히 개발하고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봤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해적 케이블 부설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심 지역은 원래 이제 미국하고 유럽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일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지금 미국의 서브컴이란 기업과 그리고 일본의 NEC라는 기업이 있고 그리고 프랑스의 알카텔 서브마린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세 개 기업이 거의 90% 이상을 부설을 해왔고 그리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2010년대부터 이제 대규모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인 이제 1대1로 프로젝트라는 걸 실시를 하면서 해적 케이블 분야를 디지털 실크로드다 이렇게 또 명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이 시장에 끼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 10여 년 동안 이제 각종 해적 케이블 컨소시엄이 뭐 60몇 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규모로 투자를 해가지고 많이 따낸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뭐 아시아 태평양 일대 해적 케이블 시장의 거의 40%를 잠시겠다. 사실은 뭐 신규 이제 부설을 하는 시장에 뛰어든 거죠. 그런 지역들을 거의 독점하듯이 차지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가격을 신경을 안 쓰고 이제 정부의 강력한 이제 투자가 있는 거죠. 그 아래 일단은 그 상대방에서 원하는 대로 거의 부설을 해준다. 그렇게 해서 수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을 많이 장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나 이제 서방 정부에서는 이게 만약에 잘못 전용이 되면은 중국이 이제 아시아나 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적 케이블 시장을 장악을 하면서 좀 더 패권 경쟁, 패권 국가화 될 수 있는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시작을 했어요. 미국 정부가 2019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대중국 제재를 시작을 하면서 화웨이 산하에 있는 이제 해적 케이블 회사가 있습니다. 화웨이 머린 네트워크스라든가 아니면 뭐 파이어홈 같은 이런 중국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올린 다음에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 부품 및 장비 수출 금지 대상에 올리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해적 케이블 이 시장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를 하기 힘든 게 이 전선 자체를 만드는 회사 대부분이 중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해적 케이블 이 전선을 만드는 시장에서 거의 30%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원자재라든가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폴리머 합성 수지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거의 대부분 중국 기업들이 만들고 있고 중국 기업에서 만든 거를 배제를 할 경우에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서방 기업들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중국의 이 시장 점유율이다 아니면 앞으로 시장 잠식을 막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죠. 이제 해적 케이블 장악을 두고 이제 미중 간 또 신냉전 체제다 뭐 이런 단어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서방 국가들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해적 케이블 의존이 좀 높은 편인 만큼 이제 앞으로의 이런 해적 케이블을 둘러싼 그런 강대국들 간의 갈등 이런 게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자님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 이 해적 케이블을 둘러싼 전망,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변모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양상이 굉장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뿐만이 아니라 후방 지역에 놓여 있는 이제 산업 시설들을 공격을 하는 게 오히려 이제 국제 뉴스에 더 등장을 하게 되고 서방의 관심을 유도를 할 수 있는 그 측면이 강해졌어요. 근데 이것들은 지금 뭐 군사 시설처럼 뭐 지도상에 숨겨져 있거나 아니면은 뭐 방공 미사일망으로 이제 방어를 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은 또 아닙니다. 이거 전체를 모두 커버할 수는 없거든요. 어느 나라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일종의 사보타주 방식으로
이 해저 케이블 절단과 같은 군사 도발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량 국가들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가 확실하면서도 또 민간인 학살이나 이런 것과는 좀 배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문제를 떠나서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국가들이 이런 도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문제는 이러한 생각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당장 후티 반군이나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교전을 중지하지 않으면은 이제 지중해랑 홍해에 있는 해저 케이블을 자기네들이 절단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물론 지금 이들 실제 전력으로는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만약에 뭐 이들도 파고들기 시작을 하면은 뭐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번에 후티 반군이 2019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없다가 사실 후티 반군이 또 주목을 받게 된 게 얘네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자폭 드론을 개발을 해서 이제 자기네 국경에서 700km 떨어져 있었던 그 아부카이크 석유 시설을 타격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석유 시장을 흔들면서 전 세계 관심이 쏠려 있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통신망 시설을 공격을 해도 어느 한 군데만 터뜨려도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지키는 쪽은 이제 전체 시설망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군사력을 다 분산을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디를 지켜야 되는지 우선순위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체계를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공격하는 쪽은 어디만 공격을 해서 그러니까 무작위로 공격을 해서 하나만 성공하면 이들은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 이 통신망과 관련을 해서 이제 어떻게 공격을 해야 이제 저쪽에서 우리의 협상에 응할 것인가 이거를 놓고 계속 그쪽도 전략을 짤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금 통신망이 다른 것보다 현대에 더 중요하게 된 거는 이 전자통신망 전체가 전 세계 금융망이나 증권의 연결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오후에 장이 끝나고 나면은 또 뭐 미국 증시 보고 유럽 증시 보고 그리고 그게 그 다음 날까지 또 영향을 끼치고 이게 데일리하게 다 국제 금융 시장들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 해저 케이블 덕분이에요, 실제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흔들어서 큰 여파를 끼치게 되면은 증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후티 반군이나 이런 쪽들도 이제 우리가 여기를 건드릴 수가 있다. 너네가 계속해서 우리가 협상을 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나오면은 우리도 너희 거기를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걸 더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각국에서 이제 방안으로 제시가 된 게 아까 해군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도 지금 대대적인 함대 생산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게 그만큼 방어해야 될 시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새로 나토에 가입된 스웨덴이나 아니면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냉전 이후에 해군력 강화를 좀 등한시했던 경우가 많거든요. 유럽 국가들은. 이 나라들도 결국에는 이제 새로 배를 많이 만들고 혹은 매입을 해오고 영국이나 프랑스도 이제 기존에 폐기를 했었던 뭐 원자력 잠수함이나 항모를 추가 건조하려는 움직임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부분의 문제가 각국의 군비 확장으로 연결이 되면서 또 방위산업체들의 매출 증대에 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다른 이제 투자와 연결이 돼서 그런 부분을 자극을 할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후티 반군이 홍해 수에즈 운하 공격하는 얘기도 그렇고 네. 오늘 말씀 주신 해저 케이블 관련된 얘기도 들었는데 불량 단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뭔가 네. 불량 단체의 그런 위협 행위가 날이 갈수록 되게 전략적이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막는 게 쉽지 않겠다. 점점 더 고도화되니까 막는 쪽도 그렇죠. 더 고도화돼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또 뭐가 공격당하려나 이런 걱정도 좀 들고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적 케이블 지금 수혜주 운하니까 다음번에 또 뭐가 공격당할까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각 전 세계를 연결한 망들을 공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에즈 운하는 물류망이었고 이거는 통신망이잖아요. 그 외에 뭐 여러 개로 국제사회가 연결된 게 많기 때문에 연결되는 게 늘어나는 만큼 또 이런 테러나 아니면 안보와 관련된 문제들도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적 케이블을 둘러싼 세계의 갈등 상황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해적 케이블이라는 게 좀 낯설게 느껴졌었거든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같은 게 이 해적 케이블 덕분에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뭔가 굉장히 삶에 밀접한 얘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하고 저희 코너가 약간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이렇게 기사로 볼 때는 되게 남의 일 같고 남의 나라 일 같은데 기자님이랑 그렇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약간 내 삶에 밀접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저희 코너를 들으면서 이제 청취자 시청자분들이 그런 매력을 좀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현우 기자님과 함께한 역사 경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현우 기자와 함께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